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바로 애덤 스미스에 관한 건데요. 아마 보이지 않는 손, 이 말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워낙 유명하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사실 공감을 엄청나게 강조한 도덕 철학자였다는 걸 알면 좀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 자기 이익, 시장 경제 이런 것만 떠올리시니까요. 네, 자기 이익만 따지라는 경제학자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좀 깊게 파고들 부분입니다. 인간의 번영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 스미스는 예를 들어서 자기 가게 고기 잘 팔아서 돈 버는 정육점 주인이랑 또 가난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기부하는 부자 상인, 이 둘 중에 누가 사회에 더 필요하다고 봤을까요? 그게 참 재밌는 질문이죠. 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하고 다른 사람한테 공감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한 사람 안에서 또 우리 사회 안에서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이 흥미로운 질문 한번 같이 풀어가 보죠. 네, 그게 바로 스미스 철학의 정말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들한텐 애정을 강하게 느끼는데 동시에 또 뭐가 옳고 그른지 따지는 그런 보편적인 도덕 감정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복잡하죠. 스미스는 평생 이 양면성을 어떻게 좀 조화시킬 수 있을까 이걸 고민했어요. 그리고 그 고민의 한가운데 바로 공감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공감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흔히 동감이나 동정 이런 거랑 좀 헷갈리기 쉬운데 스미스가 말한 공감은 좀 더 적극적인 과정 같아요. 네, 맞아요. 예를 들면 아이가 넘어져서 울 때 엄마가 그냥 옆에서 같이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 입장에 딱 되어서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놀랐을까 이렇게 상상해 보는 거. 그런 거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그냥 감정이 옮겨가는 게 아니라 상상력을 써서 그 사람 상황 속으로 내가 직접 들어가 보는 거죠. 여기서 스미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독특한 개념을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공정한 관찰자입니다. 공정한 관찰자요? 네, 이건 뭐랄까 내 마음속에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판을 한 명 딱 두는 거랑 비슷해요. 마음속의 심판이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게 어떻게 작동한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당신이 제약회사 임원이에요. 획기적인 신약을 개발했는데 가격을 아주 높게 매기면 회사 이익은 엄청나겠죠. 근데 그러면 많은 환자들이 그 약을 못 쓰게 될 거고요. 아, 그렇죠. 반대로 가격을 낮추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만 주주들은 실망할 거고 또 다음 신약 개발에 투자하기도 좀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네, 딜레마네요. 바로 이때 이 공정한 관찰자는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그 환자, 주주, 연구원, 또 사회 전체 입장을 좀 거리를 두고 공평하게 이렇게 보면서 정말로 뭐가 합당한 행동일까? 이걸 묻도록 이끄는 그런 내면의 목소리 같은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감정들을 좀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돕는 그런 장치랄까요? 와, 그거 진짜 흥미롭네요. 어떤 윤리적인 딜레마 상황에서 일종의 인지 훈련 도구? 그런 느낌인데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요, 그 관찰자라는 게 정말로 공정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내 경험이나 내가 속한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료에도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스미스도 그 점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관찰자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랑 부딪히고 또 칭찬도 받고 비판도 받으면서 교육을 통해서 점점 발전하는 거라고 봤어요. 아, 점점 나아지는 거군요. 네. 마치 근육처럼 훈련을 통해서 강화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노예제가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사회 전체의 도덕 기준도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처럼요. 중요한 건 완벽한 객관성, 이게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계속 자기 판단을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 시각을 고려하면서 더 나은 판단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 자체입니다. 그렇군요. 과정이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정말 솔직하고 재밌는 지적이 나와요. 스미스가 이런 말 했다면서요. 네, 어떤 저 멀리 중국에서 수백만 명이 지진으로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도 하룻밤 잠은 잘 자는데 내일 아침에 내 새끼손가락 하나 잘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밤새 잠 못 이룰 거라고. 네, 그 유명한 비유죠.
이거 너무 인간적이지 않나요? 웃음. 왜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면 공감 능력이 뚝 떨어지는 걸까요? 그게 바로 스미스가 정말 날카롭게 본 도덕적 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이라는 게요. 아무래도 좀 구체적이고 생생한 것에 더 잘 작동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옆집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마음이 쓰이는데 지구 반대편에서 그냥 통계 숫자로만 접하는 그런 기하 문제는 남의 일처럼 믿겨지기 쉽잖아요.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거리, 시간적인 거리,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조건이기도 하고요. 그럼 이건 그냥 인간의 한계, 결함 이런 걸로 봐야 할까요? 고칠 수 없는? 스미스는 이걸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본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종류의 편애가 우리 가족이나 내가 사는 지역 공동체를 돌보고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고 봤습니다. 아, 오히려 필요하다고요? 네. 세상 모든 고통에 우리가 다 똑같이 괴로워한다면 아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마비될 테니까요. 하긴 그렇겠네요. 하지만 문제는 이거죠. 어디까지가 이런 자연스러운 한계고 어디서부터가 부당한 편견이냐. 예를 들면 인종차별이나 아주 극단적인 민족주의 같은 거예요. 이건 도덕적인 실패잖아요. 네. 스미스는 이 둘을 구분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성찰이나 원칙 적용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편견에 기반한 사회적 거리는 이건 도덕적 상상력의 실패니까 비판받아야 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여기서 공정한 관찰자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직접적인 공감이 좀 어려운 먼 곳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험으로 얻은 일반적인 도덕 원칙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생명은 소중하다거나 고통은 나쁜 것이다. 같은 그런 원칙들을 이성적으로 적용해서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본 거죠. 아, 그러니까 감정이 좀 약해지는 부분을 이성적인 원칙 적용으로 보완한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복잡한 사회가 그럭저럭 굴러갈 수 있는 걸까요? 여기서 드디어 스미스의 가장 유명하면서도 또 어쩌면 가장 오해받기 쉬운 개념이죠. 바로 자기이익 이야기가 나올 차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스미스가 말한 자기이익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이기심하고는 좀 다르다고요. 네, 맞아요. 흔히들 그냥 스미스가 탐욕을 정당화했다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그건 정말 스미스를 반만 읽은 겁니다. 스미스가 말한 자기이익은 훨씬 더 복합적인 개념이에요. 물론 돈을 벌고 좀 안정적인 삶을 원하는 그런 물질적인 관심, 이것도 포함되죠, 당연히. 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을 얻고 싶은 마음,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런 사회적 자기이익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느끼고 싶은 그런 도덕적 자기이익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아까 그 빵집 주인 예를 다시 생각해보면 단순히 돈 벌려고 빵을 파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한테 저 집 빵 진짜 맛있고 주인도 정직해. 이런 평판을 얻고 싶은 마음, 그리고 스스로도 나는 정당한 방식으로 돈을 버는 좋은 기술자야. 이렇게 느끼고 싶은 마음까지 다 포함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아까 제약회사 예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단순히 이익만 극대화하는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장기적인 회사 평판이나 사회적인 기여, 아니면 동료 과학자들의 인정, 또 우리가 인류 건강에 기여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 같은 더 넓은 의미의 자기이익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즉, 스미스가 말하는 자기이익은 그냥 고립된 개인의 탐욕이 아니라 이 사회적인 관계, 그리고 도덕적인 감수성 속에서 형성되는 아주 복합적인 동기인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만약에요. 사회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게임의 룰 자체가 나쁜 행동을 해야 돈을 더 잘 벌거나 성공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요즘 소셜미디어 같은 거 보면 가짜뉴스나 아주 자극적인 콘텐츠가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끌고 돈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심각한 문제죠. 이런 상황에서도 스미스의 자기이익 개념이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스미스가 왜 그렇게 제도 설계를 강조했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제도 설계요? 네. 스미스는 자기 이익 그 자체가 선하다거나 악하다거나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문제는 개인의 자기 이익 추구가 파괴적인 결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그 잘못된 판, 즉 잘못 설계된 제도나 규칙이라는 겁니다. 스미스는 법치,
공정한 경쟁 환경, 계약 존중, 그리고 적절한 규제 같은 것들이 잘 갖춰진 좋은 판 위에서는 개인의 자기이익 추구가 오히려 사회 전체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아하. 따라서 중요한 건 자기 이익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 즉 게임의 룰을 잘 만드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그 손이 움직일 수 있는 좋은 운동장이 먼저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네요. 그 로마 귀족이 자기 과시욕 때문에 호화 빌라를 막 지었는데 그 덕분에 수많은 건축가, 석공, 예술가들이 일자리 얻고 돈을 벌어서 경제가 돌아갔다. 뭐 이런 예시가 있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 방식인가요? 네,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그거죠. 각 개인은 그냥 자기 이익을 추구했을 뿐이에요. 예를 들어 귀족은 과시욕 충족, 노동자는 생계주지. 그런데 누가 의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부가 분배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유익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신기하네요. 이게 바로 자생적 질서의 힘이죠. 가격 시스템이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저 멀리 아르헨티나의 가뭄이 들어서 밀 생산량이 줄면 그 정보가 아주 복잡한 경로를 통해서 런던의 빵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죠. 네. 런던 시민들은 왜 빵값이 올랐는지 정확히 몰라도 비싸지니까 빵 소비를 줄이거나 뭐 다른 걸 찾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개개인의 반응들이 모여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부족해진 밀자원이 절약되고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중앙 통제탑 없이도요. 시장 참여자들의 분산된 행동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조정 능력인 거죠. 와, 정말 신기하진 한데 근데 이게 항상 그렇게 잘 돌아가는 걸까요? 요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기후변화 같은 경우를 보면 공장에서 물건 만들 때 나오는 탄소 배출 비용 같은 게 제품 가격에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나요. 네, 맞습니다. 외부 효과 문제죠. 당장은 싸게 만들 수 있지만 그 피해는 미래 세대나 아니면 다른 지역 사람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데 이런 건 보이지 않는 손이 해결 못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절대 만능 해결사가 아니에요. 스미스 자신도 그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으려면 몇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어떤 것들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실제 사회적 비용, 즉 외부 효과를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하고요. 그 외에도 사유재산권이 잘 보호되고 계약이 충실히 이행되며 독과점 없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하죠. 아, 그런 조건들이 필요하군요. 그런데 이런 조건들은 시장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률, 규제, 공공정책 같은 보이는 손의 역할, 즉 의식적인 제도 설계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네. 스미스는 결코 정부 역할이 필요 없다고 말한 그런 자유방임주의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좋은 시장 질서를 위해서 정부가 꼭 해야 할 역할들이 있다고 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흔한 오해를 바로잡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네요. 네. 자, 스미스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분업 이야기죠. 핀 공장 예시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아, 네. 그렇죠. 한 사람이 모든 공정을 다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각자 한두 가지 단순 작업만 맡아서 하면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진다는 거. 네. 분업은 확실히 효율성을 높입니다. 노동자들이 특정 작업에 아주 숙련되고 또 작업 바꾸는 데 드는 시간도 줄어들고요. 그리고 자기 맡은 공정만 계속하다 보면 그걸 개선할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쉽죠. 이게 바로 국부, 즉 국가의 부가 성장하는 중요한 동력이라고 스미스는 봤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스미스는 정말 날카로운,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하기까지 한 경고를 합니다. 바로 인간 소외의 문제죠. 인간 소외요? 효율성이 높아지는데 왜 소외된다는 거죠? 스미스는 분업이 극단화되면 노동자가 평생 그냥 바늘 머리끝을 뾰족하게 가는 일, 이런 것만 반복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 아,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 일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스미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간이 될 수 있는 한 가장 우둔하고 무지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와, 좀 충격적인데요. 네, 지적인 능력, 사회성, 창의성 같은 그런 인간적인 면모들이 위축되고 파편화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비단 옛날 공장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아주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 노동자, 예를 들어서 특정 코딩 언어의 아주 세부적인 부분만 평생 다루는 엔지니어도 비슷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와, 효율성을 얻는 대가로 인간성을 잃을 수도 있다. 정말 분업의 역설이군요.
네. 그럼 스미스는 여기에 대한 해법 같은 건 제시했나요? 스미스는 이걸 상업사회가 가진 어떤 피할 수 없는 긴장관계로 봤습니다. 분업은 우리를 더 부유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더 편협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서로에게 더 의존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도 있죠. 그렇죠. 코로나 때 경험했죠. 네, 코로나 팬데믹 때 특정 국가의 부품 공장 하나 멈추니까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이 멈췄던 걸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스미스가 제시한 중요한 해법 중 하나는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특히 정부가 지원하는 공교육이요. 교육이요? 네, 분업으로 인해서 좁아진 시야를 교육을 통해 넓혀주고 시민으로서 필요한 덕성과 판단력을 기르도록 도와야 한다는 거죠. 아, 하지만 오늘날처럼 시장 논리가 교육에까지 너무 깊숙이 들어온 상황에서 과연 스미스가 생각했던 그런 폭넓은 교양 교육이 가능할지는 이건 여전히 좀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네. 결국 여기서도 효율성과 인간적인 가치 사이의 균형을 잡기 위한 제도 설계가 다시 중요해지는 거죠. 듣다 보니 스미스는 단순히 경제 현상만 분석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도덕성 문제, 또 사회 제도까지 전부 다 연결해서 생각했던 것 같네요. 네, 아주 통합적인 시각을 가졌죠. 마지막으로 스미스가 정의와 자선을 어떻게 구분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빚을 안 갚는 상인이랑 굶주린 고아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상인, 스미스는 이 둘을 어떻게 다르게 봤을까요? 네. 스미스는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빚을 갚는 것 같은 의무는 완전한 권리에 해당하고 이건 정의, justice의 영역이라고 봤어요. 정의요? 네. 이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고 만약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 규칙, 뭐랄까 건물의 기초 같은 겁니다. 네. 반면에 굶주린 고아에게 기부하는 것, 이런 건 불완전한 권리에 해당하고 자선, beneficence의 영역이라고 봤습니다. 자선. 네, 이건 도덕적으로는 권장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자선이라는 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진짜 의미가 있는데 강요된 자선은 미덕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 자선은 사회를 좀 더 따뜻하고 살기 좋게 만드는 장식과 같아서 장려하되 강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정의는 기본이고 자선은 뭐랄까 추가 옵션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흥미로운 구분인데 그럼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큰 문제 중 하나인 환경보호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이게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이니까 정의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하는 자선의 영역일까요? 스미스의 틀로 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스미스라면 아마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환경보호가 우리 사회, 그리고 미래 세대를 포함한 사회 전체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기초조건인가? 아, 필수 조건인지 아닌지. 네, 만약 기후변화 같은 문제가 미래 사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면 이건 더 이상 개인의 선의에 맡길 자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정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스미스의 접근 방식은 어떤 추상적인 원칙에 딱 고정된 게 아니라 현실 사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실용적으로 따져보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애덤 스미스에 대해서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는데요.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스미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경제학의 아버지 이런 딱지 너머에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고민을 했던 사상가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스미스는 인간의 이기심과 이타심, 시장의 작동 원리와 도덕적 감정, 개인의 자유와 사회제도의 역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서로 얽혀서 돌아가는지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그의 통찰은 이 상업사회라는 게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와 함께 정직이나 신뢰 같은 특정 덕목들을 길러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불평등 심화라든지 인간 소외, 또 공감 능력의 약화 같은 심각한 문제점들도 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이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회제도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이 동일한 문제의식의 양면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듣고 보니 스미스의 고민이 한 250년이나 지났는데도 지금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행동경제학에서 다루는 인간의 비합리적인 면모들이라든지 자유무역을 둘러싼 논쟁, 또 정부의 적절한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하는 문제,
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뭔가 하는 질문들 속에서 스미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스미스가 세상을 이해하려고 했던 방식, 즉 현실에 대한 아주 냉철한 관찰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도덕적 성찰을 결합하는 그 접근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사상 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긴장들, 예를 들어 기술 발전과 인간 가치 사이의 충돌이라든지 보편적인 원칙과 개별적인 상황 사이의 갈등 같은 것들이 남아있지만 그게 오히려 그의 사상이 얼마나 현실에 발을 딛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죠. 자,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스미스는 상업과 교류가 활발해지면 사람들이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되면서 자연스럽게 도덕적 관심의 범위도 확장될 수 있다고 기대를 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전 세계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기후변화나 팬데믹처럼 국경을 넘는 공동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사회 제도와 우리 각자의 공감 능력은 스미스의 기대처럼 이 확장된 연결성을 잘 따라잡고 있을까요? 아니면 스미스가 날카롭게 지적했던 그 도덕적 거리의 한계가 여전히 우리의 시야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